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류서방이라 불리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가 낙방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첩첩산 중에서 날이 저물어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는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류선비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고 이내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집을 감싸고 있었고 굳게 닫힌 대문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거부하는 듯 위압적이었지만 선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대문 고리를 잡고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자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쪽문이 열렸습니다. 늙수그레한 하인이 횃불을 들고 나와 누구냐고 물었고 류선비는 정중하게 읍소하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하인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주인을 모셔오겠다며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에야 다시 나와 선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류선비는 집안의 규모에 놀랐는데 곳곳에 세워진 건물들이 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에는 왠지 모를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원수들은 기괴하게 가지를 비틀고 있었고 바닥에 깔린 돌들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된 류선비는 그곳에서 집주인인 최부자를 만났는데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아 인색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선비를 맞이하며 깍듯이 예를 갖추었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선비의 위아래를 훑으며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류선비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과거 길에 날이 저물어 부득이하게 신세를 지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최 부자는 억지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보다는 귀찮은 손님을 빨리 재우고 보내려는 조급함이 묻어있어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오고 기름진 음식들이 차려졌으나 선비는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 깨작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류선비는 사랑채방에 홀로 남겨져 책을 읽으려 했으나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기이하게도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귀신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밤의 정막을 더욱 깊고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지만 등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어둠 때문에 선비는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바람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가늘고 애처로운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른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가냘프고 짐승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구슬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류선비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구름 뒤에 숨은 달이 간간히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사랑채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뒤뜰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듯한 낡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이끼 낀 돌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 조그마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 아이였는데 얇은 비단옷 하나만 걸친 채
추위에 떨며 우물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엇인가를 찾는 듯 바닥을 더듬거리다가 다시 우물 난간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려 애쓰며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아이가 놀라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퀭한 눈으로 선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비가 다시 한번 다정하게 말을 걸자 아이는 그제야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파. 머리가 아파. 무거워.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람소리에 묻힐 듯 했지만 류선비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선비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려 손을 뻗었으나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우물 뚜껑으로 덮여있는 큰 돌을 가리키며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우물은 보통의 우물과는 달리 육중한 나무 뚜껑 위에 커다란 바위가 올려져 있어 마치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인해 둔 것 같은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류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우물 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와 닫힌 뚜껑 틈새로 기괴한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건너편 안채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저녁에 보았던 그 늙은 하인이 당황한 기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인은 선비를 보고 깜짝 놀라 굽신거리며 도련님이 밤중에 몰래 나오시는 버릇이 있어 송구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인은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안으로 데려가려 했고 아이는 싫다고 버둥거리며 계속해서 우물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울부짖으며 외치는 소리에 하인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고는 헛소리라며 선비에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주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아이는 하인의 품에 안겨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류선비와 우물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류선비는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던 자신의 목 그리고 아버지를 찾던 울부짖음. 무엇보다 그 우물을 덮고 있던 육중한 바위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집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선비는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려던 계획을 바꾸어 며칠 더 머무르며 이 집안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까지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릴 때쯤에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선비는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에게 다가가 간밤의 일에 대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하인은 빗질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그 아이가 주인마님의 조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몇 해 전 형님 내외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지금의 주인인 동생분이 조카를 거두어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말끝이 흐려지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산책을 핑계로 다시 뒤뜰의 우물가로 가보았는데 낮에 보는 우물은 밤보다 더 낡고 음산해 보였습니다. 우물 뚜껑 위에는 누군가 일부러 올려둔 듯한 붉은 부적 하나가 비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류선비가 우물 주변을 자세히 살피고 있을 때 어젯밤에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낮인데도 여전히 생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주머니에서 곶감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네며 말을 걸었고 아이는 주저하며 곶감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선비의 물음에 아이는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영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비가 다시 우물에 대해 묻자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든 곶감을 떨어뜨리고는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아이는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류선비가 그 그림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기이하게도 머리 부분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몸통과 팔다리만 그린 뒤 그 옆에 동그라미를 따로 그려놓고는 검은 돌멩이로 그 동그라미를 마구 내리찍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섬뜩하여 선비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선비의 물음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우물 옆에 단풍나무 뿌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흙이 조금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묻거나 파낸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최 부자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무엇들을 하는 개냐? 최 부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아이를 노려보며 손님에게 무례를 범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쥐새끼처럼 몸을 움츠리며 도망치듯 사라졌고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선비에게 민망한 꼴을 보였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최 부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우물가를 힐끗 쳐다보며 이 우물은 물이 말라 폐쇄한 지 오래되었으니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보기에 우물 주변의 입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어 물이 마르기는커녕 깊은 곳에 수맥이 흐르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류선비는 오후 내내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 부자댁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거렸습니다. 원래 그 집은 형님인 최진사의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실종되고 동생이 차지했지 뭐예요. 한 안악이 말하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 착하던 형님이 밤사이에 증발하듯 사라졌다니. 말이 되나 그날 밤 산짐승 울음소리가 유난히 컸다고들 하더구먼. 류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실종된 형님, 갑작스러운 주인의 교체, 그리고 밤마다 우물가를 서성이는 조카의 기이한 행동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오자 최 부자댁은 전날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류선비는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그린 머리 없는 그림 우물, 그리고 사라진 최 진사.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비는 문득 자신의 진보다리에서 묵직한 놋그릇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우물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한 이 집에서 어떻게 눈을 피해 우물 속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또다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또렷하고 더 절박한 울음이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뒤뜰로 가는 길목에는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류선비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거렸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우물 뚜껑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추워요. 꺼내주세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류선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그만 울고 방으로 들어가자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류선비의 소매를 꽉 붙잡고는 우물 틈새를 가리키며 제발 보라고 애원했습니다. 류선비가 아이가 가리키는 틈새로 횃불을 비춰보자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물에 비친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물 속에 잠겨있는 금속성 물체의 반사광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눈빛 같기도 한 섬뜩한 빛이었습니다. 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우물 뚜껑의 바위를 밀어보려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구냐 하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횃불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횃불빛을 받아 붉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류 선비는 태연하게 아이가 울고 있어 달래주러 나왔다고 대답했지만 최 부자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손님께서는 남의 집안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지요.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뼈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다가와 류 선비를 방으로 안내하겠다며 팔을 잡았고 선비는 거칠게 뿌리치며 스스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류 선비는 뒤를 돌아보며 최 부자가 우물가를 떠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우물 뚜껑을 발로 툭툭 차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분명히 감추고 싶은 거대한 죄악이 묻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류 선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관할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단서였지만 너무 어려서 증언의 효력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선비는 아이가 했던 행동들, 특히 단풍나무 아래를 가리키던 손짓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 아래에 결정적인 증거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감시가 심해진 지금 다시 뒤뜰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전략을 바꾸어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촌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류 선비는 잠들지 못하고 귀를 곤두세고 있었습니다. 천장 위로 쥐들이 달리는 소리바람에 문풍지가 떠는 소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스스스 하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선비의 방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문 창호지에 비쳤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문고리를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최 부자가 해코지를 하려 한다면 맞서 싸울 각오를 다지며 머리맡에 놓아둔 보찜 속에 단단한 벼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는 사라졌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류 선비는 긴장을 풀고 자리에 누웠지만 이번에는 꿈속에서 머리 없는 남자가 나타나 우물 속에서 손을 뻗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자는 피가 흐르는 목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대신 곁에 있던 어린아이가 그 말을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찾아주세요. 제 머리를 찾아주세요. 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밖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여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그 모습에 선비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류 선비는 채비를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보이지 않았고 하인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대문을 나서며 뒤뜰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단풍나무가 마치 피를 뒤집어 쓴 듯 붉게 보였습니다. 선비는 마을로 내려가 촌장을 만나 자신이 본 것과 의심되는 정황들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촌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류 선비의 진지한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마을에 떠도는 소문들을 종합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 진사가 사라진 뒤로 마을에 흉흉한 일이 잦았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구려. 촌장의 말에 힘을 얻은 선비는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 다시 최 부자 댁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류 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밤마다 공포에 떠는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그 음산한 기와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 우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아이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던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지 선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류 선비가 마을 촌장과 함께 다시 최 부자의 대문 앞에 섰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부을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버티고 서서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대문 고리를 잡고 힘차게 두드리자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잠시 후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젯밤 류 선비를 감시하듯 노려보았던 그 눈매 사나운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촌장과 류 선비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무슨 일로 이 아침부터 귀한 손님들이 때를 지어 오셨냐며 짐짓 모르는 척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주인의 위세를 믿고 거드름을 피우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어른답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최 부자를 뵙고자 왔으니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집사는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었고 일행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류 선비 일행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시한폭탄을 바라보는 듯 조마조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류 선비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이 집안의 비밀이 이미 하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작은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으나 류 선비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입가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류 선비를 향해서는 차가운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그리고 떠나신 줄 알았던 선비님은 어찌 다시 오셨는지요? 최 부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류 선비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간밤에 두고 간 물건이 있어 찾으러 왔노라고 둘러대며 최 부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두고 간 물건 따위는 없었으니 헛걸음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집 우물에서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네. 게다가 자네 조카가 헛것을 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내 마을의 촌장으로서 이 괴이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왔네. 촌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촌장을 몰아세웠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가장이 된 후로 집안을 건사하느라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헛소문을 믿고 저를 의심하다니요. 최 부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까지 글썽겼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 자기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을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고 곧이어 어린 영수가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맨발인 채 마당을 가로질러 류선비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저기 머리 없는 아저씨가. 아이는 류선비의 다리에 매달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이어 쫓아나온 유모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류선비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공포를 목격한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가 거칠게 팔을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또 헛것을 보고 발작을 하는구나. 어서 방에 가두지 않고 뭐 하는 개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닫힌 문 너머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류선비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로 보이는 멍 자국들과 공포에 질린 눈빛은 이 집안에서 아이가 겪고 있는 학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촌장 또한 혀를 차며 조카를 저리 다루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점잖게 나무랐지만 최 부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최 부자는 냉랭한 표정으로 축가행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집안이 어수선하여 손님을 모실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촌장님도 헛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을 일이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고 집사는 류선비 일행을 등 떠밀듯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이 집안과 세상 사이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쫓겨나듯 나온 류선비와 촌장은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촌장은 담배를 피워 물며 최 부자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 분명 뒤가 구린 구석이 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류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밤 몰래 다시 들어가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류선비는 촌장과 헤어진 후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화제는 단연최 부자댁의 일이었습니다. 국밥집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듯 최 진사의 실종 사건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지. 최 진사가 한양에서 내려온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길에 감쪽같이 사라졌어. 호랑이가 물어갔다느니 도적대를 만났다느니 말이 많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옆에서 듣고 있던 엿장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날 밤 최 부자댁 우물가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떨어뜨리는 소리 같았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류선비가 품었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류선비는 마을 외곽에 산다는 용한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류선비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원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딜 기어들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류선비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사정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류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양반 목숨이 2개라도 되나 그 집은 이미 산 사람의 집이 아니야. 원한이 뼈에 사무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고. 할머니는 류선비의 손을 덥석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그 우물은 저승으로 가는 문이야. 억울하게 죽은 자가 눈을 감지 못하고 그 문턱을 붙잡고 있어. 함부로 열었다간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무당 할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류선비는 두려움을 누르고 그 원혼을 달래주지 않으면 죄 없는 아이가 다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지더니 품속에서 낡은 부적 1장과 하얀 소금을 한 줌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게. 그리고 명심해. 붉은 단풍나무가 피를 머금고 자랐다는 걸 잊지 말게. 그 나무 밑을 조심해야 해.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을 뒤로하고 류선비는 다시 어둠이 깔린 최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수천 개의 북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류선비는 담장 밖에 늙은 감나무를 타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잠입했습니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번개가 칠 때마다 기괴한 나무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은 질척거렸고 신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지만 빗소리에 묻혀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선비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빗속에 누군가 우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사였습니다. 그는 우비를 뒤집어 쓰고 한 손에는 등불을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하더니 우물 옆 단풍나무 뿌리 근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류선비는 집사의 얼굴에 서린 공포와 광기를 보았습니다. 집사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흙을 파내다가 다시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있어. 그대로 있어. 집사의 중얼거림이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구덩이 속에 던져 넣고는 다시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밟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체를 매장하는 범죄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집사가 사라진 후 류선비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집사가 파헤쳤던 흙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붉은 황토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무당 할머니가 주신 소금을 그 자리에 뿌리고는 손으로 흙을 살살 걷어내 보았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반쯤 썩은 나무 상자 조각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보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황급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랑채의 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툇마루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지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거렸고 류선비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덤불 속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최 부자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류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갇혀있는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별차에 문 앞에는 건장한 하인 하나가 꾸벅꾸벅 졸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돌멩이를 하나 주어 반대편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하인이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고 그 틈을 타 선비는 재빨리 별차에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 없이 캄캄했는데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야 나다. 류 아저씨다. 선비가 작게 속삭이자 이불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쏙 나왔습니다.
아이는 선비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아버지가 자꾸 추다고 문을 열어달래요. 아이는 열에 들뜬 사람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아이를 다독이며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 틈새를 가리키며 그곳에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비가 바닥을 더듬어 보니 장판 밑에 숨겨진 얇은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촛불을 켜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최 진사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동생과의 불화 동생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형의 재산을 노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동생이 내 술에 무언가를 탄 것 같다. 몸이 마비되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절망적인 글귀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최진사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동생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류선비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최 부자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일기장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반드시 너를 여기서 구해주마.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주겠다. 아이는 류선비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쥐새끼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들이닥친 것은 최 부자와 집사 그리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었습니다. 졸던 하인이 류선비를 발견하고 알린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서슬퍼런 장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히 내 집에 몰래 숨어들어 조카를 꼬드겨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최 부자는 칼을 겨누며 류선비를 위협했습니다. 류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품속의 일기장을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형님을 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어린 조카까지 핍박하다니. 최 부자는 일기장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걸 내놓아라. 당장 뺏어라. 그가 고함을 지르자 하인들이 류선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류선비는 벼루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인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린 류선비를 향해 최 부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낚아채듯 빼앗아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최 부자는 광소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다. 너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다. 저놈을 당장 헛간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처리해라. 류선비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진실은 불태울 수 없다. 엄다.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우물이 알고 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하늘도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빛에 비친 우물 뚜껑이 덜컹거리며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류선비는 캄캄한 헛간에 갇혔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기장은 탔지만 그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증인인 우물과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기필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저 악마 같은 자들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다짐하며 류선비는 차가운 바닥에서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류선비가 갇힌 헛가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빗줄기는 낡은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어댔고 틈새로 들어온 찬바람은 젖은 옷을 입은 선비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류선비는 손목을 옥죄는 거친 밧줄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매듭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게 조여 올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천둥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빗물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자신이 무너지면 억울하게 죽은 최진사의 원한은 영원히 묻히고, 어린 영수는 저 탐욕스러운 숙부의 소나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밧줄과 씨름했습니다. 그때 헛간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가늘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헛간 문을 지키고 있던 하인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날씨는 왜 이리 지랄맞아? 게다가 저 우물가에서 나는 소리는 또 뭐야? 하인은 공포를 달래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류선비는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며칠 밤 동안 들었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닮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울음의 주인이 헛간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으악 하는 하인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뒤이어 쿵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진흙탕을 뒹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귀신이다. 목 없는 귀신이야. 하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류선비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덜컹거리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바람이 문을 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열린 문틈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바깥 풍경을 비추었습니다. 류선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아무도 없었지만 빗물에 젖은 진흙 바닥에는 방금 누군가 걸어 들어온 듯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헛간 안으로 들어오더니 류선비의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늘한 냉기가 선비의 온몸을 감쌌고 코끝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선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손목을 옥죄고 있던 밧줄이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칼이나 가위로 자른 흔적도 없이 마치 매듭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풀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헐거워진 것입니다. 류선비는 얼얼한 손목을 문지르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억울하게 죽은 최진사의 혼령이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선비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예를 표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헛간을 빠져나온 류선비는 거센 비바람을 뚫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이 오갔습니다. 류선비는 어둠을 틈타 몸을 숨기며 안채 쪽 상황을 살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최 부자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들이냐? 썩 꺼지지 못해. 그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든 장검을 허공에 마구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빗물에 젖은 채 달려와 무언가 보고를 하자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뒤뜰 우물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류선비는 그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별채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별차의 앞에는 지키던 하인조차 도망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자
아이는 깜짝 놀라며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도 봤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나무가 울어요. 빨간 물을 흘려요. 아이의 말을 듣고 류선비가 창문을 열어보니 번개가 칠 때마다 뒤뜰에 거대한 단풍나무가 번쩍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빗물에 젖은 단풍나무 줄기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빗물이 나무 껍질의 색과 섞여 흐르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는 영락없는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류선비는 아이의 손을 잡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용기를 내자. 네가 본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 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류선비의 단단한 눈빛에 의지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뒤뜰로 향했습니다. 뒤뜰에는 이미 최 부자와 집사 그리고 몇몇 신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물가를 에워싸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물 뚜껑 위에 거대한 부적을 덧붙이고 붉은 밭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해. 나오지 못하게 막으란 말이야. 최 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폭우에 부적은 금세 젖어 찢어졌고 파탈들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연의 힘, 아니 하늘의 분노 앞에서는 인간의 얄팍한 주술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서 쿠르릉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우물 뚜껑 위에 올려진 육중한 바위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마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병괴란 말이냐.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류선비가 아이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선비의 모습을 비추자 최 부자는 귀신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류선비는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형님을 살해하고 조카를 학대하며 하늘을 속이려 했던 죄가 이제야 드러나려 하는 것이다. 선비의 일갈에 최 부자는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표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탈옥까지 했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이번엔 실수 없이 목을 쳐라. 최 부자의 명령에 신복들이 머뭇거리며 칼을 뽑아들고 다가왔습니다. 류선비는 무방비 상태였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는 선비의 다리 뒤로 숨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물결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멈추시오. 천둥 소리만큼이나 큰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촌장이 마을의 장정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장정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낫괭이 같은 농기구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이런 폭풍우 속에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러대니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촌장은 하인들을 밀치고 들어와 최 부자와 류선비 사이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류선비가 갇혔다는 소문과 밤새 들려온 괴소리에 잠을 설치다 못해 촌장의 주도하에 단체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집안일이오. 외부인은 썩 물러가시오. 그가 발악하듯 외쳤지만 이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어 그의 위세는 꺾인 지 오래였습니다. 촌장은 류선비의
엉망이 된 몰골과 밧줄 자국이 선명한 손목, 그리고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어린 영수를 보며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선비님을 가두고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 그리고 이 아이 꼴은 또 왜 이런가? 촌장의 추궁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최 부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형님을 잡아먹더니 조카까지 잡네 하는 소리들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류선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집의 우물과 저 단풍나무 아래에 끔찍한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저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저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어 오늘 밤 억울한 원혼이 직접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선비가 가리키는 곳, 우물 뚜껑은 여전히 덜컹거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이제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과 의구심으로 우물을 주시했습니다. 최 부자는 궁지에 몰리자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저 선비놈이 내 재산을 탐내어 요망한 술수를 부리는 것이다. 저 우물은 그냥 물이 말라 막아둔 것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단풍나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내 기꺼이 목을 내놓겠소. 하지만 만약 형님의 시신이 나온다면 그때는 내 놈이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류선비의 서슬퍼런 제안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촌장이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참에 모든 의혹을 깨끗이 씻고 갑시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야겠소. 촌장의 지시에 마을 장정 몇 명이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최 부자의 신복들이 막으려 했지만 수가 훨씬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밀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절규하며 달려들려 했으나 촌장의 지시를 받은 청년들에게 붙잡혀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로도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우물 뚜껑 위에 바위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빗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바위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류선비는 영수의 눈을 가려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썩은 악취와 함께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정 중 한 명이 횃불을 우물 안으로 비춰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닥물이 찰랑거리는 그곳에 하얀 무언가가 둥둥 떠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다, 시체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장정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류선비가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분명히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낡고 해졌으나 최 진사가 즐겨 입던 비단 두루마기의 조각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류선비의 눈에 들어온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그 시신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목 위가 댕강 잘려나간 참혹한 모습에 선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메오리가 머리가 없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류선비의 곁에 있던 영수가 갑자기 튀어나가 단풍나무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맨손으로 진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 아빠 머리 여기 있어. 아이는 울면서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빗물에 흙이 씻겨나가며 나무뿌리 사이로 무언가 둥근 물체가 희끄무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돌멩이도 아니고 나무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단풍나무가 그토록 붉게 물들었던 이유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를 머금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나무 아래 드러난 백골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광경을 보고 으악 하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집사는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마치 하늘이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듯 했습니다. 류 선비는 비를 맞으며 해골이 묻힌 곳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 어른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선비의 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버지의 뼈를 어루만지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슴속에 맺혀놓여 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는 애절한 곡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망자에 대한 예를 표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최 부자 댁에 끔찍한 비밀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그 위로 떠오르는 진실은 더욱 비통하고 참혹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단풍나무 아래 드러난 백골과 우물에서 건져 올린 머리 없는 시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억울하게 죽은 최진사의 시신 앞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기절한 최 부자와 공포에 질린 집사를 단단히 포박하게 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최 부자는 간간히 경련을 일으키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집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류 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억울한 원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류 선비는 촌장에게 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포졸들이 들이닥치겠지만 그 전에 명백한 자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촌장의 추궁이 시작되자 집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날 밤에 끔찍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주인 나으리가 시킨 일입니다. 도박 빚에 쫓기던 나으리가 형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하신 겁니다. 그날 밤 술에 독을 타서 형님을 쓰러뜨리고 뒤뒤를 감당하기 무서워 제가 시신을 우물에 던졌습니다. 집사의 자백은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그는 최 부자가 형님의 원혼이 찾아올까 두려워 머리를 잘라 따로 묶고 그 위에 붉은 단풍나무를 심어 붉은 기운으로 귀신을 누르려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집사의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들, 어떻게 친형제에게 그런 짓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류 선비는 조용히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아버지의 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이의 눈을 가려주며 이제 아버지는 편안한 곳으로 가실 수 있게 되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기절했던 최 부자가 깨어나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내놔, 내 돈 내놔.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쳐버린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 장정들이 그를 헛간으로 끌고 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서 급파했던 전령과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최 부자댁에 들이닥쳤습니다. 사토는 촌장과 류선비의 증언,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인면수심이라더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 여기 있었구나. 사토의 호령과 함께 최 부자와 집사는 오랏줄에 묶여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최 부자의 뒤로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 등등했던 부자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인은 떠나고 마당에는 씁쓸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흩어진 시신을 수습하고 더럽혀진 집안을 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류선비는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여 최 진사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우물에서 건져낸 시신과 나무 밑에서 파낸 백골을 깨끗한 물로 씻고 정성스럽게 염습을 했습니다. 머리와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기이하게도 밤새 불던 바람이 뚝 그치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최진사의 영혼이 이제야 안식을 찾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영수는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관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식의 애끓는 슬픔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안악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에 최진사의 묘를 쓰고 류선비가 직접 지은 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믿었으나 비극을 맞이하셨으니 그 원통함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부디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저승에서는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선비의 낭랑한 목소리가 산자락에 울려 퍼지자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하늘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봉분을 다지고 떼를 입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를 한 잔씩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억울하게 묻혀 잊힐 뻔했던 죽음은 류선비와 영수의 용기 덕분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고 정당한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음산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류선비는 무당 할머니를 다시 모셔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구판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마당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특히 문제의 우물 앞에서는 소금과 팥을 한가득 뿌리며 남아있는 잡귀와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물러거라, 썩 물러거라, 원한은 풀고 가고 복은 들어오너라. 할머니의 신명나는 춤사위에 맞춰 마을 사람들도 함께 손뼉을 치며 집안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완전히 메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거니와 수맥이 끊겨 물맛이 변했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정들이 흙과 돌을 날라 우물을 채우는 동안 류선비는 붉은 단풍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게 자라는 소나무처럼 영수의 앞날에도 변치 않는 희망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우물이 메워지고 나무가 바뀌자 뒤뜰의 풍경은 몰라보게 환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둠침침하던 그늘이 사라지고 따뜻한 볕이 드는 뜰이 된 것입니다. 집안 청소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최 부자가 쓰던 화려하지만 사치스러운 가구들은 모두 드러내 태워버리고 소박하고 정갈한 가구들로 다시 채웠습니다. 창호지도 새하얀 것으로 다시 바르니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한결 밝고 투명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했던 영수를 위해 아주머니들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흉흉했던 마을 분위기를 쇄신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류선비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돼지를 잡고 떡을 빚어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은 그동안의 긴장을 풀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류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영영 귀신 나오는 흉가 마을이 될 뻔했어. 촌장이 술잔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류선비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모든 것은 영수의 효심과 마을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영수도 사람들 틈에 섞여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류선비는 잠시 자리를 피해 뒤뜰로 나갔습니다. 메워진 우물터 위에는 하얀 들꽃들이 놓여 있었고 새로 심은 소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먹구름과 천둥 번개로 가득했던 하늘에는 이제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선비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결에 마치 고맙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류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원한도 공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정막이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보낸 사람들이 누리는 평온한 휴식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영수는 류선비의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악몽에 시달리느라 한 번도 편히 자본 적 없던 아이는 류선비의 곁에서 색색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의 자는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류선비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은 자들의 목심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선비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유모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류선비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비밀도 막아야 할 외부인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열린 대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소.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기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류선비는 영수를 불러 마루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무서운 일은 다 끝났단다. 너는 이 집의 당당한 주인이야.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마을 어른들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영수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공부도 열심히 하시하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아이의 대답은 류선비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선비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로 약속하고 벼루와 먹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류선비는 사랑채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느낀 점을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선비의 gat에서 영수는 먹을 깔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글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마당 한 구석에 핀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끔찍했던 살인사건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안은 평화롭고
학구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틈만 나면 최부자 댁을 찾아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정원의 잡초를 뽑아주며 아이에게 줄 간식을 챙겨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관했던 시간에 대한 미안함을 갚으려는 듯 영수에게 더욱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최부자 댁은 이제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키우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영수의 얼굴에는 그늘이 걷히고 제 나이 또래의 해맑은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류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곳에 머문 보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촌장이 찾아와 류선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갈 길을 재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시험 준비도 하셔야 할 텐데. 류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고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일 때까지만이라도 좀 더 머물다 가려 합니다. 과거 급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촌장은 선비의 깊은 뜻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선비는 이 집안의 임시 어른으로서 영수가 성인이 되어 집안을 이끌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해질 역류선비와 영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며칠 전에 불길한 핏빛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주황빛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노랫가락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저 구름은 꼭 아빠 얼굴 같아요. 영수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류선비가 보니 정말로 뭉게구름이 인자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 기특해하며 웃으시는 모양이구나. 선비의 말에 영수는 까르르 웃으며 선비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밤이 와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도 덜컹거리는 바위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바람에 스치우는 나무집 소리가 자장가처럼 집안을 감쌌습니다. 류선비는 영수를 재우고 나서 홀로 마당을 거닐며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이 집안도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의 진정한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에 쌓여있던 하얀 눈이 녹아내리고 처마 밑으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류선비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그 스산하고 음침했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뒤뜰에 메워진 우물터 옆에 심어둔 어린 소나무도 제법 뿌리를 내렸는지 봄비가 내린 후에는 더욱 짙푸른 빛을 띠며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최부자 댁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밤마다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아이의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부터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하늘천 따지거물, 현누루황 하는 글 읽는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맑게 번져나갔습니다. 류선비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영수와 마주 앉아 글을 가르쳤는데 아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총명함을 자랑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고 볼에는 복숭아꽃 같은 홍조가 피어올라 영락없는 명문가 도련님의 귀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류선비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와 마음가짐에 대해 더욱 정성을 다해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정정즈 자를 크게 써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 글자처럼 언제나 바르고 곱게 살아야 한다. 비록 네가 큰 시련을 겪었으나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한 거목으로 키워줄 것이다. 영수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꽉 쥐고 비뚤비뚤하지만 힘있게 글자를 따라 쓰며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모습은 돌아가신 최진사의 생전 모습과 꼭 닮아 있어 류선비는 가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최부자 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도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나온다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집 드나들듯 대문을 넘나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갓 쪄낸 쑥떡을 보자기에 싸들고 오고 사냥꾼 아저씨는 산에서 캔 약초를 다려오며 아이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우리 영수 도련님, 이거 먹고 얼른 커서 나중에 정승판서가 되셔야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부모 잃은 아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장 큰 보약이었습니다. 류선비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하며 차를 대접했고 사랑채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촌장이 류선비를 찾아와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비님, 이제 집안일도 안정이 되었고 영수 도련님도 밝아졌으니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선비님의 앞날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촌장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류선비는 원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이었고 이곳에서의 체류는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선비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영수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또한 스승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류선비는 며칠 뒤 영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영수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란다. 나는 이제 한양으로 가서 못다 한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보려 한다. 영수의 눈이 금세 커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가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지만 류선비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를 잊는 것이 아니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거라. 그때까지 마을 어르신 말씀 잘 듣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영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이별을 겪은 아이였지만 류선비와의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 됐습니다. 내 아저씨 말씀대로 울지 않고 씩씩하게 기다릴게요. 꼭 장원 급제하셔서 오셔야 해요. 아이의 당찬 말에 류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부자지간 못지않은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아끼는 붓과 벼루를 영수에게 선물로 주며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선비가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아쉬움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류선비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송별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떠나는 날 전날 저녁 최 부자댁 마당에는 다시 한번 멍석이 깔리고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이번 잔치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애틋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정성껏 지은 밥과 국, 각종 전과 나물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류선비에게 집신한 켤레와 무명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화를 면하고 사람 도리를 찾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류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객에 불과한 저를 이토록 따뜻하게 품어주신 여러분의 인심을 어찌 잊겠습니까?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늘 이 마을과 영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선비는 술잔을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늘의 별들도 유난히 밝게 빛나며 선비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류선비는 잠자리에 누워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류선비는 길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보찜을 메고 각근을 단단히 조여 메고 방문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영수와 유모 그리고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이 벌써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류선비를 보자 배시시 웃으려 애썼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편지도 자주 쓸게요. 영수가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류선비는 영수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건강하거라. 내 꼭 다시 오마. 류선비는 대문을 나서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일부러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아래까지 왔을 때 선비는 잠시 멈춰 서서 최부자 댁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기와 지붕과 그 위로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서서 작아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류선비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안녕을 빌며 다시 한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선비가 고갯마루를 넘을 때쯤 어디선가 청가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를 몰고 들로 나가는 목동의 피리 소리인지 아니면 산신령이 보내는 배웅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선비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류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많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사람들의 정의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에게 과거 급제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준 인생의 큰 수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양에는 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관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명쾌하게 해결하여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젊은 시절 어느 상골마을에서 겪었던 기이한 체험이 그를 명관으로 만들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골마을의 최부자 댁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향한 늠름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류선비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영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재회하여 밤새도록 회포를 풀며 그 옛날 우물가에서의 약속을 지키 서로를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상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기와집 뒤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선비나무라고 부르며 류선비와 영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의 공포는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그곳에는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의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어린 생명을 지켜낸 선비의 용기와 지혜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의 꿈속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상과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고 풀벌레들의 노랫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류선비의 따뜻한 마음과 영수의 맑은 미소가 찾아들어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